좀 다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수학이 무슨 세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학도 세계니까요. 추상적인 기호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죠. 이 수학을 다루는 장치와 인공물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수학을 다루는 장치와 인공물, 이것도 책이죠. 그걸 좀 더 좁혀보면 기호죠. 기호 체계. 어떤 특정한 기호, 그 기호에 더하기, 덧셈 기호, 뺄셈 기호 같은 그런 기호를 포함합니다. 미분과 적분 기호를 포함하고 삼각형과 사각형 같은 도형을 포함을 하죠. 그런 식의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로 다루어진, 수로 구성된 수와 수와 양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 수학이라는 세계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 기호 체계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인류가 수학 기호와 수학적 추론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다음 기회에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이렇게 그 추상수준이 높은 수학 기호를 혹은 기호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의 사례로 이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서인데 고문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문서, 우리나라에서 고문서라고 하면 한문일 테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고문서를 관심을 가지는 전공 세계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문서니까요. 이것도 세계죠. 이 세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원가입할 때 사용되긴 하지만 간단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캡차라고 부르고 리캡차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살짝 찌그러뜨린 문자열을 보여주고 이것을 적어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알파벳이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숫자 혹은 알파벳을 살짝 찌그러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라는 거죠. 왜 이런 절차가 회원가입 과정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막 시작되었을 때 초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흥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말입니다. 1997년, 8년, 9년 이때쯤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아주 21세기 초까지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중에 당시에는 이제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드는 것을 막아놓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구글에서 지메일 만들듯이 만드는 겁니다. 구글에서 지메일은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만들도록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을 한 명은 하나의 계정만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하죠. 오래됐죠. 21세기 넘어오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정책을 적용을 했었으니까요.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던 시절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메일을 100만 개를 만들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후루룩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광고 대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든 이제 광고주가 자신의 제품을 광고할 이제 사용자를 찾는 거죠. 고객을. 제가 이제 100만 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치고 광고주를 찾아갑니다. 내가 100만 명에게 당신의 제품을 홍보해 줄게. 그러니까 나랑 거래해라고요. 그리고 광고주는 이제 속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싸게 돈을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한 1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100만 원 주면 100만 명에게 노출시켜 줄게라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메일 100만 개의 광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읽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50만 개의 계정이 읽은 것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광고주에게 가져다 줍니다. 일주일 동안 50만 명의 사용자가 당신의 제품을 봤다라고, 당신 제품의 광고를 봤다라고요. 한 번 더 하자. 이번에는 한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줄 테니까라고 하고 이제 광고 단가를 올립니다. 한 1,000만 원 올린다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사기죠. 이렇게 가면.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을 할 때 사람인지 소프트웨어인지를 구분하게 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계정 생성을 승인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정 생성을 승인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시도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 시도하고 있는 건지. 초기에 이제 흥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도중에 계정을 만드는 도중에 중간에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나오고 이 사진이 뭔지를 아래 적어라라는 겁니다. 고양이 사진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고양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럼 고양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cat이라고 적겠죠. 여튼 한글이라고 이제 한글 사용자라고 가정하고 고양이라고 적으면 정답이고 그러면 사람이고 그러면 계정 생성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새끼 고양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란 고양이, 삼색털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정답 처리를 하잖아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고양이라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삼색털 고양이라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새끼 고양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새끼 고양이라고 적었으면 그렇게 보일 만한 고양이 사진이라면 또 새끼 고양이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외 처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 방법을 쓰다가 그 방법을 폐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다가 저한테 천재인 어떤 공학부가 제안을 한 방법이 나중에 수용됩니다. 그 방법이 알파벳을 살짝 찌그러뜨려서 보여주자는 겁니다. 저 모닝을 저렇게 살짝 찌그러뜨리고 선도 하나 긋고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계정을 만드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계정을 만드는 시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알파벳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파벳이 살짝 찌그러져 있더라도 그 위에 살짝 오염되어 있는 거죠. 선이 있건 아니면 뭔가 뿌려졌건 간에 그렇게 살짝 오염되어 있는 알파벳이라고 하더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모닝이라고 적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절에는 저렇게 찌그러진 알파벳을 독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걸 독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점점 발달해서 몇 년 전부터는 소프트웨어가 독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모닝이라고 적으면 사람이고 그걸 적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계정 생성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캡차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캡차인데요. 문자를 두 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데요. 저 모닝은 좀 다른 요거랑 좀 다릅니다만 첫 번째 보여주는 문자열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열입니다. 알파벳을 살짝 찍어드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다른 문자열이 하나 옵니다. 그 문자열은 그 인터넷에서 디설라이징을 하는 도중에서 해독되지 못하고 있는 고문헌 도서에 불분명하게 인쇄되었거나 지금 인쇄 상태가 너무 나빠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옛날 알파벳이나 모양이 좀 기괴하거나 옛날 활자라서 정확히는 그런 고문헌에서 문자열 하나를 떼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자열로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사용자는 구분해서 적을 테고 어떤 사용자는 잘 모르겠어서 아무거나 적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자열을 동일한 고문헌에서 추출해낸 동일한 문자열을 한 100명에게 보여줬다. 100명 너무 아닌가요? 하여간 뭐한 10명에게 보여줬다고 해보자고요. 그 10명에게 보여줬는데 10명 중에서 뭐 한 6명쯤이 같은 문자열을 적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자열이 그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10명한테 보여줬더니 랜덤하게 그중 6명이 같은 문자열을 적은 겁니다. 캡처를 만들었던 그 천재 공학자가 리캡처를 만들고 난 뒤에 이 리캡처의 방법이 구글에 수용되고 구글이 비싼 값으로 삽니다. 이유는 고문헌 도서를 해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그 제목은 인공인지 시스템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이것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서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 고문서를 데이터로 바꾸고 사실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좀 다른 의미의 데이터입니다만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탐구하는 방법 혹은 고문서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캡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계정 생성할 때 나오는 그림들은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진 중에서 건널목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촬영을 하는 측정을 하는 영상 데이터들 중에 아직 그 구분해내는 것이 불분명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것 정확히는 건널목 이 사진 이 영상들 중에서 건널목이 어느 거야 라는 것들이 불분명한 그런 곳에서 그 영상을 추출해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맞추겠죠. 건널목은 요거 그리고 10사람한테 공개가 되었는데 10사람이 동일하게 지목하는 그 사진이 있다면 그건 건널목이 맞으니까요. 정확히는 건널목이 맞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캡처 혹은 리캡처입니다. 이번엔 책입니다. 책이 무슨 책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책은 대표적으로 저 장치와 인공물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그 장치죠. 그런데 책 역시 그 자체를 세계하고 인식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책을 전체 모집단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라 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책을 우리가 탐구의 대상이건 인식의 대상이건 지각의 대상이건 그 대상으로 다뤄보자는 겁니다. 다룰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도서관에 있는 그 서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람실 말고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말고 책들이 꽂혀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서가에 책꽂이에 그것들 전체를 지각의 대상, 인식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있나요? 아마 분류 체계 정도가 그것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 꽂혀 있는 확보하고 있는 책을 전체적으로 일별하는 방법은 그 분류 체계 말고 그 분류 체계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개별 체계 세계로 가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인류는 그 한 권 한 권 단위의 책을 감당하면서 발달해 온 문명이기 때문에 책 전체를 감당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도서관의 사서분들은 본인이 할당받은 특정 전문 영역의 책들은 어떻게든 뭐 이렇게 분류하거나 관리하거나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인류 중에서 매우 독특한 몇몇의 사람들은 뭐 자기 서고에 뭐 10만 권의 책이 있고 혹은 만 권 단위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죠. 아마 그 학자들은 우리들보다는 많은 권수의 책을 그 인식의 대상, 지각의 대상, 탐구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쉽지 않죠.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100권 단위일 겁니다. 1000권 단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000권, 3000권이라기보다는 400권, 500권 단위의 책을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에 지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단위일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인류가 책을 다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100권 단위라고는 하더라도 말은 그렇겠지만 제가 읽은 책은 수천 권은 넘겠죠. 그 책 중에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몇 권일까요? 사실 기억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내용 이 책에 있었어와 같은 수준에서라도 그 저자가 쓴 책 이거 있었고 저거 있었고 그렇지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책은 진짜 100권 단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수천만 권의 책을 탐구 대상이 되게 합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천만 권의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구글 북스의 앵그램 퓨어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2010년 계속 헷갈립니다만 네이처 혹은 사이언스의 표시 연구로 등장을 합니다.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을 다니면서 디지털라이징을 한 수천만 권의 책, 이제 억 단위에 도달했겠죠. 수천만 권의 책의 원문을 검색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검색의 결과는 저렇게 시간축에 따른 빈도수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키워드, 여러분들 전공이건 아니면 교양이건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저희 사이트에 가서 입력을 하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수천만 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책의 연도별 비율을 보여줍니다. 디폴트로 보여주는 것은 1800년부터입니다만 그 연도를 살짝 수정을 하면 1700년대부터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흐름을 보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키워드가 1800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흥망성쇠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유행을 타고, 어떻게 흥행을 하고, 어떻게 그것이 쇠락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 그래프들 사이의 그 관계, 그 비교를 통해서 그 키워드가 대표하는 그 현상의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나라의 동그라미와 뭐 이런 것들도 시간축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사이트가 저한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책입니다. 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리 인류의 일부의 사람들이 그 자신이 수년간 혹은 십수년간 혹은 몇십 년 동안 탐구하고 연구하고 집중했던 어떤 그 세계를 본인이 그렇게 집중했던 결과물을 잘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물, 이게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형태의 인공물이 그런 의미로 그 우리 문명에게, 우리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소수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궁리했던 어떤 생각의 결과물을 하나 인공물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 그리고 그 장치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지식과 경험들을 데이터로 바꾸는데, 그렇게 데이터로 바꾸어서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인간이 책을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수백 권 정도 단위에서 본인이 읽어서 관심이 가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 정말 몇백 권 단위를 탐구의 대상이 되게 할 뿐이었지만, 이 시도는 수천만 권의 책을 대상으로 그 책을 탐구의 대상이 되게 하는 초보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랑 이유들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하지만, 이 사이트는 별나게도 여러분들의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전공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0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 저 화면에 보이는 UI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 인류에게 그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 수천만 권의 책의 원문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새로 알아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주인은 구글이거든요. 이 사이트 뒤에는 구글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수천만 권의 그 책이 있고요. 구글이 만들어놓은 자산 중에 제일 진짜 빼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글에서조차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수천만 권의 책의 본문 데이터입니다. 구글북스 프로젝트에서 디스라이징된 책의 원문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한테 이 방법 말고 훨씬 더 익숙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딘가에서 나오죠. 구글북스의 그 특정 페이지가 특정 페이지에 키워드가 있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죠? 그 페이지 거의 안 읽거든요. 이유는 책은 그런 식으로 잘 안 읽히거든요. 개별 페이지를 분리된 상태로 다루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페이지의 앞뒤의 맥락들, 그게 짧게는 몇 페이지 앞뒤, 길게는 몇십 페이지 앞뒤의 맥락들을 다 좀 둘러보지 않으면 특정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 내내 그 제안하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이고, 새로운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고, 새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공세계로 가셔서 하실 일들을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저런 단어를 쓴 겁니다.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생활을 제가 가르친 이유는 충분히 전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그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에 익숙해지기. 제가 제안드리는 세계 혹은 생활세계는 넓게 보면 행성 단위의 규모를 키우면 행성 단위의 실시간, 행성 단위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세계를 바꾸면 책, 수천만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완전히 쭉 좁히면 내 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활 세계를 키우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자유롭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중에서 가장 집중해보고 싶은 세계는, 이 수업 한 학기 내내 가장 집중해보고 싶은 세계는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학교고 교실이고 건물이고 운동장이고, 이 앞에 있는 잔디밭이고 교정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으로서의 대학, 이것들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대학이라는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궁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 세계니까요. 그리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대학을 좀 개선할 방법 없을까? 데이터를 읽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읽힐 테니까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테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거든요. 계산 가능하고, 어떤 의미로는 추상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전에 가상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에 익숙해지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볼 테고, 그렇게 본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걸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